골프 좀 치시면 뭐 KDP 그 4명 기준으로 10 얼마죠? 12만 원인가요? 네, 근데 거기도 이제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다 통일돼 있으니까 KD분들도 현금을 안 집어넣더라도 이제 그거 가지고 하루에 몇 번 라운딩을 참석했는지 역산해서 그냥 수정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많은 분들이 4대 보험이 가입 안 되는데 회생이 돼요. 이건 일반인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무조건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최근에 저도 4년, 3년째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그 농업소득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상담이 왔는데 전라도 어디서 담배 농사 하시는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 회생이 되겠냐, 일단 된다. 이제 방안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배 농사니까 1년에 한 2번 수확하나요? 그거 해가지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담배 농사 지어서 판 돈에서 비료가 인건비 이런 것도 제하시고 어차피 이게 월 단위 그 변제 기간을 세우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12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 해만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한 3년치, 4년치 그 쭉 농사를 지어 왔으면 그까지 평균을 내가지고 딱 평균을 낸 다음에 올해 만약에 수확량이 작다. 근데 기존의 평균과 이게 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그럼 올해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도 아직 안 해봐서 이제 진행 중인데 그 변제 기간을 매년 소득을 신고하라는 변제 기간이나 게시가 인가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분들은 매년 자기 소득을 신고를 해야 되겠죠, 법원에다가. 네. 이게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연관에서 한번 보면요. 이거는 그냥 한번 드린 거예요. 아까 4대 보험 안 되는 분들 소득 서류 증명서를 넣어야 되는데 그 일용직 근로자 나중에 이거 해보시면 일용직 근로자 생각보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좀 비속어인가 10장의 확인서 그다음에 일용직 근로소득 금액 증명서 이런 것들 넣으셔야 돼요. 이런 분들도 지금 통장에 잘 안 넣으시는데 그래도 이 정도 넣어가지고 이제 이 정도다. 이것도 왜냐면 일용직도 뭐 여름에는 많이 벌고 겨울에는 작게 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비올 때는 이런 거 못하고 이것도 1년 평균을 내세요. 내셔가지고 1년 평균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최근 입사자 아직 월급을 못 탔어요. 한 번도. 그래도 얼마인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에 알려야 돼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줘야 되고 뭐 근로 확인서를 써줘야 되니까 회사에 저는 알리기 싫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글로 보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최근 입사자도 무조건 할 수 있고요. 아르바이트 똑같이 하면 되겠죠.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업주, 편의점이나 사업주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알려야 돼요. 네, 그래서 몰래는 못 하고요. 고령퇴직자 같은 경우도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으면 할 수 있고요. 자, 근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는 그 수급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미 그 최저생계비나 최저생계비보다 못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파산으로 넘기셔야 되고요. 계약직 근로자 당연히 되고요. 연금소득자 퇴직을 하셨어요. 공무원, 군인, 사립, 학교 교직원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빚이 있네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받는 그 연금들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면 그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100만 원 통상적으로 100만 원 딱 기준으로 하셔가지고요. 1인 가구 100만 원, 2인 가구 70만 원, 그 다음부터 50만 원씩만 띄우시면 돼요. 그런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3인 가구는 220, 4인 가구는 270, 5인 가구는 320 이런 식으로 50씩. 처음에 70만 원 띄워주시고요. 상담할 때 이렇게만 외워놓으면 금방금방 변제금을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방문 상담보다는 주로 전화 상담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사이에서 마지막 결론이 당신 변제금 정도 예상이 될 거다. 까지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재산이든 뭐든 나중에 다 볼 건데 그걸 딱 순간적으로 빨리 캐치해서 당신 변제금 이 정도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내주셔야지만 수임이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무실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최저생계비도 아까 저처럼 170, 50, 50 들어간다 외우시면 간단하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이게 좀 문제인데요.
영업소득자들 있잖아요. 주로 오시는 분들이 뭐 식당, 당구장, 커피숍, 노래방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당연히 그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오시냐면요. 영업이 안 돼서 직원 월급 밀리고 월세 밀리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생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데 간혹 그 영업소득자 중에서 회생이 가능하신 분이 과거에 장사가 좀 안 돼서 빚을 졌어요. 근데 이제 빚이 이제 그 올해니까 2군권 하다가 안 돼서 2군권 올라가고 우리의 빚을 져서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서 지금부터 막 흑자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그 영업소득 그 사업장 접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이 그분이 개인 그 최저생계비 이상은 벌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요건 잘 따지셔가지고요. 개인회생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이번 주 상담한 게 있는데 그 급여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별도로 친구랑 커피숍을 낸 분도 있거든요. 근데 급여만 봤을 때는 개인회생 신청 요건이 충분한데 현재 그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약간 마이너스가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개인회생이라는 게 최저생계비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저생계비에서 영업소득이 살아있는데 마이너스가 나버리면 법원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는 회생 유지 가능성이 없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마이너스가 더 커버리면 더 못 가져가니까 그럴 때는 과감히 좀 조언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만둬라. 사업 폐업하시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보증금이 지키든 그 재산 가치가 잡아버리면 되거든요. 나중에. 근데 어차피 뭐 재산 그게 뭐 커피숍이었는데 재산 가치 잡더라도 보증금 1,000에다가 뭐 기계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인테리어 비용 1,000. 인테리어 비용은 제로고요. 그 기계도 한 500만 원도 측정하면 되거든요. 1,500만 원 재산 가치 더 잡는다고 해서 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폐업을 권유해서 폐업하시고 다시 이제 연락해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임대사업자들. 임대사업자들도 좀 깝깝하죠. 임대사업자만으로는 회생을 진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90%예요. 왜냐하면 일단 임대사업자들은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건물 가치가 이미 높아요. 그럼 그만큼 그 이상을 갚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가용소득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못 갚아내요. 그 다음에 이미 그다음 만약에 담보가 잡혀 있잖아요. 근데 회생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별조건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빚을 별도로 이자나 원금 못 갚아주면요 집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럼 또 임대소득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사업자만 가지고는 회생 들어가는 경우는 상당히 힘들고요. 임대사업 플러스 이제 다른 직장이 있었다. 그랬을 때는 이제 회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별조건 설명 잠시 드리겠지만 뭐 집이 5억짜리인데 4억에 담보가 잡혀서 4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집이 5억이라 그러면 담보가치가 한 70% 잡거든요. 그럼 3억 5천이 되게 이 별조건자가 받아갈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을 그 미약정 채권으로 유보를 시켜놔요. 유보를 시켜놓는데 그럼 이제 이 집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는 담보권자가 이제 선택할 문제거든요. 그럼 전화를 해서 회생 들어가는데 내가 이런 소득이 있다. 그래서 너가 이 담보 잡아놓은 거에 대해서 뭐 이자든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안 팔고 있으면 여전히 임대는 가능하잖아요. 그럼 임대소득 플러스 자기소득이 있죠. 대신에 변제금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 하나만으로는 개인생활하기는 힘들고요. 다른 직업이 있을 때는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정도, 5번. 자, 그럼 이제 채무가 언제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채증명서를 낼 때가 신청서 들어가기 전에 한 일주일 떼거든요. 그럼 그날까지 이제 그 잔고들이 나와요. 원금이 얼마 남고 이자가 얼마 남고 그거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개시 결정 나기 전까지 뭐 이 사람이 이제 카드 좀 더 썼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막 이의신청이 날라와요. 막 문자가 맨날 오거든요. 그럼 그거는 요만큼 더 썼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개시 그 신청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 짧은 사이에 며칠 상간에 좀 카드가 더 썼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나오긴 해요.
그건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회생 캐시 신청 기각 사유 면책 불허가 사유,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죠. 자, 채무자 회생법 595조 제1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사기로 다투지 아니한 때, 이거는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상담하면서 이 사람이 갇혔는지 안 갇혔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2호, 뭐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옛날에 그 브로커 사무장들이 사건 수임을 하기 위해서 뭐 직장에 다니지도 않는데도 허위로 만들어내서 그 근로 확인서를 찍어준다거나, 그런 게 법원에서 발각이 되잖아요. 그런 법원에서 검찰에다가 기소를 고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줄줄이 엮여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는 거 저기 다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허위로 작성한 제출은 절대 안 되고요. 절차 비용은 문제가 안 되고, 네, 채무자가 변제 기간의 제출 기간 준수하지 않을 때, 이게 신청서를 넣고 법상으로는 14일에 변제 기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그냥 신청 들어올 때 다 작성을 해서 지어놓기 때문에 또 문제가 안 돼요. 그다음에 5호, 채무자가 신청일 전에 5년 이내에 면책됐을 사실이 있을 때, 이거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죠. 그다음 7호, 뭐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아까 여러 번 막 신청했다고 그 개인생 안 받아줬다가 다시 이제 받아주려 한 게 이 조항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근데 여러 번 한다고 신청이 성실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쭉 넘어가시고요. 한 장 더 넘기셔서 보정 정치 방가로 면책 불허가 사유 좀 볼게요.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신청서를 넣고 나서 보정이 나오잖아요. 보정이 그 나중에 보정이 여러 가지 보정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도 가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거 변제금 상향 좀 해라. 그런데 우리가 또 변호사한테 상향을 바로 하면 법원 말만 들으면 제가 무슨 그게 필요합니까? 왜 맡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상향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재구해달라. 나한테 보정서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이렇게 하니까 너 여기서 만약 변제율을 10%, 10%못 올리면 기각하겠다. 아니 그러시지 마시고, 그러면 채무자가 어려우니까 한 반 정도 5%만 올리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쇼부를 쳐가지고, 예, 절대 바로 그 올려놓은 만큼 거기 보정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한 두세 번, 두 번 정도만 왔다 갔다 하시면요, 적당하게도 그쪽에서 요구한, 법원에서 요구한 금액을 깎을 수가 있어요. 예, 그걸 꼭 한번 체킹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할 보겠습니다. 관할이야 어차피 그 채무자 주소지에 넣겠죠. 넣는데, 중요한 게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서울회생법원 말고 각 지방법원의 회생 그 전담법 같은 경우에도 성향이 다 있어요. 이게 여러 번 처리하다 보면 어디는 좀 되게 꼼꼼하게 보고 변제를 많이 해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는 반면에 채무자를 좀 더 이해를 해주는 법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자. 전국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제 회생법원이 따로 생겼죠. 그다음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울산, 광주, 전주, 제주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약간 악명 높은 데들이 있어요. 거기가 적어서도 괜찮아요. 의정부, 그다음에 수원지방법원, 그다음에 춘천, 대구, 그다음에 울산 이런 데가요 상당히 까다롭게 삐딱하면 변제금 올려라 그러고 막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건 5%도 레코드입니다. 말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그 관할이 서울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채무자는 예를 들어서 저기 의정부에 사는데, 제가 아까 의정부 불렀었나요? 의정부가 아니라 수원입니다. 수원. 의정부는 아닙니다. 의정부는 요즘에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의정부 좀 좋아졌고요. 근데 예를 들어 수원에 사는데 직장을 서울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무조건 서울에 해야 돼요. 근데 와이프랑 동시에 이제 회생을 들어가잖아요. 일단 아직 수원에 사는데 남편이 일단 회생을 서울에 넣었어요. 그럼 또 와이프도 또 서울에 관할이 생기거든요. 와이프도 서울로 딱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관할할 때 그 정도만 좀 잘 봐가셔가지고 가급적 좀 잘 해주는, 좀 널려 있는. 그게 또 어쩌면 채무자회생법 자체가
채무자를 구제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법원에 넣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큰일 이미 뒤에 엄청 남았는데, 일단 최대한 할 때까지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회생 시 체크해야 될 필수사항. 보면요, 제가 쓰는 상담카드를 이렇게 샘플로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단독으로 만들었다고 하기는 부끄럽고요. 저희 한국판사생생 변호사회에 김광기 변호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사무실에서 쓰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좀 추가를 시켰어요. 이미 말씀드려서 좀 쓰겠다. 아유, 당연히 써라. 근데 이제 거기다 좀 추가를 시켜가지고 그분 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상담카드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뭐 기본 정보, 부양가족, 국채, 그다음 자산, 그다음에 배우자 자산 상황, 그다음에 소득, 그다음에 6번의 소송, 강요, 과료, 경매 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강요나 경매가 되면 어차피 중지 신청을 해가지고 중지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거의 50분을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쉴까요, 그러면? 10분 정도 쉬고 상담카드 분석할 때 제가 정말 중요한 것만 찍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겠습니다.